아, 정말 말만 잘해.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달콤한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거나 겉으로는 친절해 보이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말이죠. 오늘 우리가 탐험할 이야기는 바로 교원영색이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교묘한 말과 아름다운 표정으로 남을 속인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 뒤에는 2500년 전 중국 춘추시대 공자의 놀라운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중국은 춘추시대의 한복판이었습니다. 주나라 왕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고 크고 작은 제후국들이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말의 힘이 극대화된 시대였습니다. 무력보다도 외교술이, 진실보다도 설득력이 더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각국의 사절들은 하루아침에 적이 되기도 동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말 한마디에 달려 있었죠. 이런 시대에 태어난 공자, 본명 공구는 노나라 콕부의 몰락한 귀족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젊은 공자가 세상에 나와 정치판을 관찰하면서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느 날 공자는 노나라 궁궐에서 결정적인 장면을 목격합니다. 한 신하가 군주 앞에서 화려한 수사로 보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솜씨는 마치 꽃처럼 아름다웠고 표정은 봄바람처럼 따뜻해 보였습니다. 주군께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았으니 이번 정책은 반드시 큰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하지만 공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신하가 제안한 정책이 실제로는 백성들에게 막대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더욱 놀라운 것은 군주가 그 달콤한 말에 완전히 넘어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 사람의 말은 꿀처럼 달콤하지만 그 속에는 독이 들어있다. 공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공자가 30대 중반이 되었을 때 그에게는 운명적인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노나라의 한 대부 집안에서 벼슬을 하면서 직접 정치의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만난 인물이 바로 양화였습니다. 양화는 개씨 가문의 가신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말솜씨의 소유자였습니다. 양화가 주군인 개평자 앞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주군께서는 너무나 어진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어진 마음 때문에 간악한 자들이 주군을 속이려 할까 걱정됩니다. 이 양화가 주군의 걱정거리를 덜어드리겠습니다. 그의 표정은 정말 진심 어린 충성으로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양화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양화는 주군을 걱정한다는 명분으로 점점 더 많은 권력을 손에 넣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연 공자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양화는 결국 개평자를 축출하려는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다행히 실패했지만 공자는 이 사건을 통해 확신을 얻었습니다. 교묘한 말과 아름다운 표정 뒤에 숨은 진짜 의도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공자가 제자들과 함께 이런 현상에 대해 논의하던 중 그는 두 개의 한자를 조합해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이것을 교원영색이라고 부르고 싶다. 교는 본래 솜씨가 좋다는 뜻이었지만 공자는 여기에 교묘하다, 속임수를 부린다는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어는 말이고 영은 아름답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겉으로만 아름답다는 의미로 색은 표정이나 얼굴빛을 의미했습니다. 즉, 교묘한 말과 겉으로만 아름다운 표정으로 남을 속이는 행위를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가 탄생한 것입니다. 공자가 50대가 되었을 때 그의 주변에는 뛰어난 제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 자공이 스승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말재주가 좋다는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혹시 제가 교원영색을 행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순간이 바로 교원영색의 논어에 기록되는 결정적 계기였습니다. 공자는 자공의 진실한 고백에 감동하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원영색 선인. 교묘한 말과 아름다운 표정을 가진 자에게는 인이 드물다. 공자가 교원영색이라는 개념을 만든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당시 춘추시대에는 이런 현상이 너무나 일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각국의 외교관들은 상대국을 속이기 위해 온갖 수사를 동원했습니다. 신하들은 군주의 환심을 사기 위해 아첨에 능숙해졌습니다.
상인들은 물건을 팔기 위해 과장된 광고를 일삼았습니다. 하지만 공자는 이런 현상의 본질적 문제를 간파했습니다. 교원 영색이 만연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실한 소통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말과 표정을 의심하게 되고 결국 사회 전체의 신뢰가 무너진다는 것이었죠. 공자는 교원 영색의 대안으로 무엇을 제시했을까요? 바로 진실성이었습니다. 진정한 군자는 말이 화려할 필요가 없다. 다만 진실하면 된다. 표정이 아름다울 필요도 없다. 다만 성실하면 된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말솜씨와 외모에 신경 쓰던 시대에 공자는 내면의 진실함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공자의 교원 영색 개념은 제자들과의 끊임없는 토론을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교원 영색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공자는 3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그 말과 표정이 진실한 마음에서 나온 것인지 보아라. 둘째, 그 목적이 상대방을 위한 것인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보아라. 셋째, 평상시의 행동과 일치하는지 보아라. 자로는 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말솜씨가 나쁜 것입니까? 아니다. 공자가 답했습니다. 말솜씨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이다. 진실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한 말솜씨는 좋은 것이다. 하지만 거짓을 포장하기 위한 말솜씨는 나쁜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공자의 교원 영색 개념은 완전히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 논어 하기편에 기록되어 후세에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왈 교원 영색 선인.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교묘한 말과 아름다운 표정을 가진 자에게는 인이 드물다. 이 한 구절 뒤에는 공자가 춘추시대의 혼란한 현실을 관찰하고 깊이 성찰하여 얻어낸 통찰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공자의 교원 영색 개념 탄생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 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겉과 속의 다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었습니다. 공자는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라가 아니라 말과 표정이라는 구체적 표현 수단의 기만적 사용에 대해 경고한 것입니다. 둘째, 이는 개인의 도덕 문제를 넘어서 사회 시스템의 문제로 확장시킨 통찰이었습니다. 교원 영색이 만연하면 사회 전체의 신뢰 체계가 무너진다는 것을 간파한 것입니다. 셋째, 이는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대안까지 제시한 완성된 이론이었습니다. 교원 영색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진실성과 성실함이라는 적극적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춘추시대의 혼란 속에서 탄생한 교원 영색이라는 사자성어. 그것은 한 위대한 사상가가 자신이 살던 시대의 현실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그 속에서 인간 본성의 본질적 문제를 발견해낸 결과물이었습니다. 공자는 말과 표정이라는 일상적 소통 수단이 어떻게 기만의 도구가 될 수 있는지를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진실성과 성실함을 제시했습니다.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수많은 교원 영색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자가 남긴 이 통찰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화려한 겉모습에 속지 않고 진실을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춘추시대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가장 소중한 지혜가 아닐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